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씨입니다. 오늘은 역사 스페셜 시간여행자 세계전쟁 3부작 그 마지막 편인 한산 이순신의 바다 리뷰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 2026년 새해가 왔습니다. 올해는 작은 일도 놓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모든 분들 새해에는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바로 역사 이야기 한산도 대첩편입니다. 역사 스페셜 세계전쟁 3부작에서 한산 이순신의 바다는 지승현 배우가 역시 이순신 장군 역할을 하면서 나오게 되는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한산도 대첩은 1592년 8월 14일에 일어난 조선과 외의 전투입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기억이 나야겠죠. 이순신 장군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조선시대 인물입니다. 제가 이순신 장군님을 굉장히 좋아해서 임진왜란 특집 영상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임진왜란 특집 영상에서 마지막 편인 임진왜란 특집 9째 영상이 바로 관음포, 해전의 관음포인데요. 이 관음포에 다녀오면서 굉장히 많이 슬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임진왜란이 일어날 당시에 48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음포 해전으로, 노량 해전으로 사망할 당시에는 54세.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6년 뒤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진왜란이라는 정말 역사적인 전쟁을 맞이해서 6년간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다가 결국 마지막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조선을 살려낸 그런 정말 위대한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정점에 있었던 승리의 임진왜란 당시 한 번도 바다를 내어주지 않았던 그 이순신의 정점에 있었던 한산도 대첩 그 완벽한 승리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이전에 사실 조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전라자수사에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전부터 조선은 조금씩 주요 인물들을 보내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전면전이 되는 그냥 남해 부산 이런 쪽에 조금씩 쳐들어올 줄만 알았지 이 전면적으로 조선을 침범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외국이 쳐들어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 준비를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순신 장군께서는 그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거북선을 건조를 완성을 시키고 화포 연습까지 하는 그런 기록이 난중일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거북선을 건조시킨 이후에 갑자기 또 4월에 1592년 4월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당시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전국 통일을 하고 나서 눈을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으로 쳐들어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 히데요시의 7본창 7명의 장군들을 위주로 해서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요. 일본군은 부산을 시작으로 평창성까지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군을 합니다. 그 진군 속도에 놀란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가게 되는 것이죠. 평양성에까지 진출을 해서 이 서쪽을 노리고 있던 서해로 노리고 있던 일본군은 드디어 서해 쪽으로 진출하라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한산도 대첩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이 한산도 대첩하면 우리나라는 알고 있는 그런 장군이 있죠. 바로 와키자카 야스하루 이 장군이 그 당시에 용인의 경기도 용인의 광교산 전투에서 이 한양을 탈환하려고 의병들이 7만에서 8만 정도가 그 광교산에 집결을 해 있었는데 이 용인 전투에서 와키자카 야스하루 장군이 바로 기습으로 용인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전에서 이 승리를 하고 서해로 가라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을 받고 견내량에 나가게 됩니다. 이 당시 한산도 대첩에서 일본 수군은 세 부대가 있었습니다. 주력 수군이요. 구키, 요시타카, 가토, 요시아키, 그 다음에 와키자카, 야스하루입니다. 이 당시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자기가 먼저 동의 없이 이 구키와 가토는 안골포에 머물러 있었고요. 와키자카가 따로 통영 쪽에 있는 견내량으로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견내량에 70척을 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통영에 보면 미륵산이라고 있어요. 제가 통영 여행도 해봤는데 거기 가면 통영 케이블카를 타면 미륵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산이에요. 통영에서 제일 큰 산이죠. 그 통영 미륵산 정상에서 보면 견내량 그 거제 쪽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견내량에 있는 외선을 발견을 하고 이순신에게 알리게 되죠. 근데 이 이순신은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옥포, 한포, 하포, 적진포, 사천, 당포, 당항포, 율포 이렇게 이르기까지 7번의 해전에 승리를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산도 대첩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조선의 수군은 정말 승리의 그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무려 7번이나 이긴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께서 그 소식을 듣고 견내량은 너무 좁으니까 그 좁은 데서 싸우기에는 우리나라 조선의 배가 너무 크다. 조선은 배가 굉장히 큰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산도 앞바다까지 통영 거제 앞바다까지 끌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조선의 배는 판옥선이라 해서 대형 선박이었습니다. 이 대형 선박에는 화포를 실을 수 있는 대형 화기를 실을 수 있는 그런 배였고요. 외에서는 굉장히 작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접근성이 강한 그런 작은 배였어요. 그래서 이 만드는 것 자체가 달랐는데 외군의 배는 V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요. 그래서 굉장히 물살을 빠르게 가를 수가 있는 그런 V자 형태의 작은 배였고요. 조선은 U자형으로 배가 그 물길을 천천히 노를 저어서 나아가는 그런 흔들림이 없는 그런 대형 선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선박이 작은 암초가 많은 견내량에서 전투를 하기에는 힘드니까 우리가 유리한 한산도 앞바다까지 넓은 바다로 끌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조선군을 굉장히 얕잡아 보고 한산도 앞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만난 게 바로 하객진이었던 것이죠. 육군 전투에서 많이 사용하는 일자진 형태인데요. 이거를 바다에서도 해전에서도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일자형으로 있다가 적이 오면 U자형으로 포위를 해서 학이 날개를 펼치면서 앉듯이 그렇게 포위 선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한산도 대첩 당시에 바로 거북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북선은 원래 사천 해전에서 제일 처음에 썼었고요. 이 두 번째로 한산도 대첩에서 쓰게 되는데 이 거북선의 역할은 바로 이 적을 끌어내서 포격을 가하면 앞에 있는 그러니까 적이 계속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 앞에 있는 적들을 포격을 하고 그 포위된 적들이 계속 밀려오니까 이 계속 밀려올 거 아닙니까? 앞에가 포격이 쌓이고 해서 앞에 있는 배가 쓰러지면 뒤에 있는 배가 이제 밀려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파도 때문에. 그래서 이 사방에서 포위에서 선멸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거북선이 이끌어내고 그 주위를
포격을 함으로써 십자포를 함으로써 모든 적선을 물리쳐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하객진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낮이었습니다. 낮에는 그 당시 해류가 엄청 잔잔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잔잔한 배에서 진영을 이동해가면서 배를 이동을 해가지고 하객진을 펼쳐서 U자 형태로 포위를 해가지고 쓰러뜨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임진왜란의 임진왜란 한산도 대첩의 조선의 압도적인 승리의 원인은 그 당시에 대형 화기로 원거리에서 배를 대고 적의 배를 쏘아서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 대형 선박이기 때문에 특히 거북선에는 특징이 뭐였냐면 2층으로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2층에는 화살을 쏘는 사수 부대를 두어서 활로 대응을 했고요. 그리고 1층에는 배가 부딪혀 와도 배의 공간을 확보를 해놔가지고 계속 노를 저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외구의 배가 충돌해 와도 노를 저으면서 계속 유지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싸울 수 있는 그런 확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형 화기를 장착을 해서 원거리 사격으로 모든 배를 적의 배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었냐. 왁기 작가의 73척의 배는 완전히 침몰했고요. 이 왁기 작가 야스하루는 솔립과 미역을 13일간 먹으면서 무인도에서 미역 먹으면서 겨우 탈출해가지고 나중에 김해로 도망을 갔다가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때에 한산도 대첩 당시의 그날을 기록을 하면서 500년간 대대로 자기 후손들에게 이날에는 미역만 먹어라 이렇게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후손들도 미역을 먹는 날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다는 바로 그 한산도 대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의 수군의 주력 부대였던 세 부대가 왁기 작가 야스하루는 한산도 대첩에서 나가리가 됐고요. 그리고 안골포 창원에 있던 창원 지역에서 숨어있던 국희 가토군을 안골폰 해전에서 완전히 격파를 시켜서 패배를 했습니다. 우리 대형 화기는 1.3km나 그 화포가요 1.3km를 지나서 포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도 그냥 원거리에서 포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적의 배들을 다 격침을 시켰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원거리. 활과 비슷하죠. 우리나라가 활의 민족인데 활은 어떻게 쏘죠? 멀리서 원거리에서 적을 쏴서 죽이잖아요. 이것도 비슷하잖아요. 대형 선박에서 대형 화포를 멀리서 원거리에서 쏴서 그래서 약간 활과 비슷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활의 기술을 이 해전에서도 비슷하게 사용한 이순신 장군님 정말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3km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적의 배를 완전히 격침시킴으로써 일본 정규 주력 부대인 3부대가 완전히 패배를 함으로써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제 남해에서 절대 싸우지 마라. 이순신하고는 절대 싸우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한산도 대첩과 안골포 해전의 결과로 인해서 일본의 서해를 통한 수륙병진 작전을 완전히 괴멸시켰고요. 그리고 고니시 유키나가가 평양성까지 진출해 있었는데 거기에 고립이 되죠. 왜냐면 그 보급을 못하니까요. 그리고 이 전라도 서쪽으로의 공격을 완화시키는 거의 못하게 되죠. 경상도만 완전히 초토화되고요. 충청도 전라도는 보호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임진왜란이라는 4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그 완전히 뭐랄까 승승장구였던 그런 전세를 완전히 8월달에 역전시키는 4개월 만에 임진왜란의 전쟁의 판세를 완전히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 바로 한산도 대첩이었습니다. 정말 세계 전쟁이라고 할 만하죠. 그래서 이 해전을 금지시키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다급하게 큰 선을 조제하라 이러면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정말
임진왜란, 그리고 한산도 대첩, 그리고 우리의 이순신 장군님. 이순신 장군님은 미리 전쟁을 준비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번도 일본에게 승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난중일기를 씀으로써 전쟁의 기록을 명확하게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바다에서 우리의 힘으로 명량에서도 12척의 배로 싸웠던 그런 정말 대단한 전략과 전술 그리고 준비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님이시고요. 다음에 또 임진왜란 이야기 해드릴 수 있으면 또 해드리겠습니다. 1992년 이순신 장군님께서 당시 48세에서 관음포 해전에서 노령해전에서 사망했을 때 54세 6년 만에 6년 동안의 그 완전 전쟁에서 살고 전쟁에서 죽었던 그런 우리들 이순신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역사 스페셜 다음 영상도 많이 보아주시고요. 제가 좋아하는 임진왜란 이야기 그리고 임진왜란 3대 대첩하면 행주대첩, 진주대첩 이렇게 한산도 대첩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다음번에 제가 맨날 해드린다고 하는데 안 해드렸는데 새해 특집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